500년 전에도 똑같았던 노후 걱정.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조금 특별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바로 우리 조상들, 조선시대 사람들은 늙어서 어떻게 살았을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요즘 뉴스를 보면 노후 준비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자식에게 의지하기도 어렵다. 건강은 또 어떻게 챙기나? 이런 걱정들 말이죠. 혹시 여러분도 이런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지 않나요? 그런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금도 없고 병원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대체 어떻게 노후를 준비했을까? 그냥 자식한테 의지하면 끝이었을까? 정말 그랬을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 조선왕조실록, 옛 문집, 그리고 당시 사람들이 남긴 기록을 통해서 500년 전 우리 조상들의 노후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어떻게 늙음을 준비했는지, 효도라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오늘날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는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편하게 앉으셔서 차 한 잔 드시면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의 작은 위로가 되고 또 지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제 시작해 볼까요? 조선시대로 함께 떠나보시죠. 오늘날의 노후 무엇이 문제일까요? 먼저 잠깐 우리가 사는 지금 이야기부터 해볼까요? 2024년 통계청 자료를 보면 우리나라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를 넘었다고 합니다. 5명 중 1명이 노인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분들 중 절반 가까이가 노후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끼신답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돈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아도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정도. 이걸로 집세 내고 병원비 내고 밥 먹고 사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둘째는 건강 문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이곳저곳 아프기 마련인데 병원비는 만만치 않고 혼자 몸 관리하기도 힘듭니다. 셋째는 외로움입니다. 자식들은 바쁘고 친구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혼자 계신 어르신들이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조선시대는 어땠을까요? 놀랍게도 조선시대에도 비슷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면서 노인 인구가 증가했습니다. 물론 지금처럼 80세, 90세까지 사는 경우는 드물었지만 60세, 70세까지 사는 분들은 제법 계셨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숙종 때 한 신하가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 백성들 중에 늙어서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있어도 가난해서 부양받지 못하는 이들이 많습니다. 500년 전에도 똑같은 걱정을 했습니다. 자식한테 의지하고 싶어도 자식이 가난하면 어떻게 하나, 자식이 없으면 누가 돌봐주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건 이겁니다. 조선 사람들은 이 문제를 어떻게든 해결하려고 노력했다는 것입니다. 나름의 시스템이 있었고 지혜가 있었습니다. 물론 완벽하지는 않았죠. 양반과 평민의 차이도 컸고 효도를 강요하는 부작용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우리가 배울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가족의 의미, 공동체의 역할, 그리고 늙음을 대하는 자세 같은 것들 말이죠.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조선시대 노후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가족이 곧 연금이었다. 조선시대 사람들은 늙어서를 어떻게 준비했을까요? 크게 3가지 방식이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가족입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주는 연금이 없었습니다. 대신 가족이 연금이었습니다. 특히 아들이 중요했죠. 그래서 아들을 많이 낳으려고 했고 아들이 없으면 양자를 드렸습니다. 실제로 조선왕조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성종 때 한 양반이 늙어서 아들이 없자 조카를 양자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양자가 양아버지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았어요. 결국 이 일이 관가에 알려져서 양자는 곤장을 맞고 쫓겨났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알 수 있는 건 2가지입니다. 하나는 부모 봉양이 법적인 의무였다는 것입니다. 효도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습니다.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으면 벌을 받았습니다. 다른 하나는 그만큼 노인들이 자식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식이 곧 노후 대책이었던 거죠.
그렇다면 양반 가문은 어땠을까요? 양반 가문에서는 대를 이을 큰아들이 부모를 모셨습니다. 그리고 재산의 대부분도 큰아들에게 물려줬습니다. 이걸 장자상속이라고 하죠. 대신 큰아들은 평생 부모를 모시고 제사를 지내고 집안을 지킬 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연려실 기술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양반 집안의 큰아들이 부모를 모시느라 벼슬도 포기하고 평생 집에서만 지냈습니다. 동생들은 과거에 급제해서 높은 벼슬을 했는데 큰아들은 부모를 모시느라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이 안타까워했다는 이야기입니다. 효도가 당연한 의무였지만 그게 개인에게는 큰 희생이었던 겁니다. 공동체가 함께 돌봤다. 조선시대에는 가족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가난한 평민들은 더욱 그랬죠.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계입니다. 계는 일종의 상호부조 조직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돈이나 곡식을 조금씩 모아서 어려운 사람을 도왔습니다. 누가 병이 들면 치료비를 대주고 누가 죽으면 장례비를 대줬습니다. 노인들도 이런 계를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목민심서를 쓴 정약용도 이런 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백성들이 서로 돕지 않으면 한 사람도 제대로 살 수 없다고 했습니다. 또 하나는 두레와 품앗이였습니다. 농사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 돕는 거죠. 젊은 사람들이 힘든 일을 하고 노인들은 경험과 지혜로 조언을 해줬습니다. 이런 식으로 노인들도 공동체의 일원으로 역할을 했습니다. 실제로 조선 후기 어느 마을의 기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마을에 80세 노인이 있는데 농사일은 못하지만 농사 경험이 많아서 언제 씨를 뿌리고 언제 추수해야 하는지 잘 안다. 그래서 젊은이들이 이 노인에게 자주 물어본다. 노인이 단순히 부양 대상만이 아니라 마을의 귀한 자산이었던 겁니다. 양반과 평민의 노후는 달랐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선시대 노후는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양반과 평민의 차이가 컸습니다. 양반들은 어떻게 늙어서를 보냈을까요? 양반 집안에는 재산이 있었습니다. 땅이 있었고 노비가 있었고 대대로 물려받은 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걱정이 덜했습니다. 자식들이 재산을 물려받는 대신 부모를 잘 모셨습니다. 또 양반들은 벼슬을 하다가 늙으면 치사하고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남은 인생을 시를 쓰고 그림을 그리고 후학을 가르치면서 보냈습니다. 일종의 여유 있는 은퇴 생활이었죠. 퇴계 이황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70세에 벼슬을 그만두고 고향 도산으로 돌아와서 도산서당을 세우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자연을 벗삼아 시를 쓰고 학문을 하면서 평화로운 노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평민들은 달랐습니다. 평민들은 재산이 별로 없었습니다. 땅도 없거나 아주 적었고 노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늙어서도 일을 해야 했습니다. 농사일을 하거나 품팔이를 하거나 아니면 자식에게 완전히 의지해야 했습니다. 특히 자식이 없거나 자식이 가난한 경우는 더 힘들었습니다. 실록을 보면 이런 기록들이 자주 나옵니다. 어떤 노인은 자식이 없어 길거리에서 구걸하다가 얼어 죽었다. 어떤 노인은 자식이 있지만 너무 가난해서 제대로 먹지 못하고 병들어 죽었다. 가슴 아픈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이런 노인들을 돕기 위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환과 고독이라고 해서 호라비, 과부, 고아, 자식 없는 노인을 특별히 돌보려고 했습니다. 쌀이나 옷을 나눠주기도 하고 세금을 면제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나라 살림이 어려우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았고 지역에 따라 차이도 컸습니다. 결국 조선시대 노후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가장 중요했고 공동체가 이를 보완했으며 신분과 재산에 따라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상적인 효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조선시대 하면 효도를 빼놓을 수 없죠. 하지만 과연 모든 사람이 효도를 잘했을까요? 실제는 어땠을까요? 먼저 조선시대가 추구했던 이상적인 효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조선은 유교 국가였습니다. 유교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긴 덕목 중 하나가 바로 효였습니다.
효경이라는 책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효는 모든 덕의 근본이다. 그래서 나라에서도 효를 장려했습니다. 효자, 효부를 선발해서 상을 주고 정려문을 세워줬습니다. 정려문은 효자의 집 앞에 세우는 일종의 명예 기념비였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효자로 인정받았을까요? 실록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종 때 한 평민 남자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김효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중병에 걸렸는데 약을 써도 낫지 않았습니다. 의원이 말하기를 사람의 간을 먹으면 나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김효자는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서 어머니께 드렸습니다. 놀랍게도 어머니가 나았습니다. 이 소문이 퍼져서 나라에까지 알려졌고 세종 임금이 직접 상을 내렸습니다. 이런 걸 할고요친이라고 합니다. 자기 살을 베어서 부모를 봉양한다는 뜻입니다. 극단적인 효의 예시죠. 또 다른 예를 볼까요? 삼강행실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효자, 충신, 연려의 이야기가 그림과 함께 실려 있습니다. 백성들에게 본받을 모범을 보여주려고 만든 책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효자들은 대부분 이렇습니다. 부모가 아프면 밤낮으로 간호하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3년상을 치르면서 거친 음식만 먹고 초막에서 지냅니다. 심지어 무덤 옆에서 3년을 사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게 조선이 추구한 이상적인 효의 모습이었습니다. 현실의 효는 달랐다. 하지만 현실은 어땠을까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모든 사람이 이렇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아니, 대부분은 이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자기 살을 베어서 부모께 드리고 3년 동안 초막에서 지내는 게 가능했겠습니까? 실제로 조선시대 법정 기록을 보면 효도와 관련된 분쟁이 꽤 많습니다. 형조의 판결문을 보면 이런 사례가 나옵니다. 한 노인이 아들을 고소했다. 아들이 부모를 제대로 봉양하지 않고 말을 함부로 하고 심지어 때렸다는 것이다.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 아들을 유배 보냈다.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형제들이 늙은 어머니를 서로 떠넘기며 모시지 않으려 했다. 결국 어머니가 관가에 호소했고 형제들은 모두 처벌받았다. 법에 효도를 명시하고 효자를 상 주고 칭찬해도 실제로는 효도하지 않는 자식들이 있었던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가난했습니다. 자기 먹고 살기도 힘든데 부모까지 모시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부모와 자식 사이의 갈등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너무 까다롭거나 자식이 불효하거나 서로 성격이 안 맞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셋째, 재산 문제도 있었습니다. 부모가 재산을 공평하게 나눠주지 않거나 형제들끼리 다투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효와 상속의 복잡한 관계, 특히 재산 상속 문제는 복잡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아들과 딸이 재산을 비교적 공평하게 나눠 가졌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이 돌아가면서 부모를 모셨습니다. 이걸 윤회봉양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조선 후기로 가면서 장자상속이 강화됩니다. 큰 아들이 대부분의 재산을 물려받고 대신 부모를 모시게 됩니다. 이게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장점은 책임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큰 아들이 확실하게 부모를 모십니다. 하지만 단점도 있었습니다. 다른 자식들은 재산을 적게 받으면서 부모를 모실 의무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형제 간의 다툼이 생기기도 했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승정원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어느 양반 집안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재산 때문에 싸웠습니다. 큰아들은 내가 부모를 모셨으니 재산을 더 받아야 한다고 했고, 작은아들은 나도 부모를 도왔는데 왜 차별하느냐고 했습니다. 결국 이 문제는 관가에까지 가서 판결을 받아야 했습니다. 효의 진짜 의미.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 사람들이 효를 중요하게 여긴 이유는 뭘까요? 단순히 부모를 모시라는 의미만은 아니었습니다. 효는 가족의 화목, 사회의 질서, 인간다움의 근본이었습니다. 소학이라는 책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부모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즉, 효는 사랑을 배우는 첫 걸음이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면서 인간다움을 배우는 거죠. 물론 현실에서는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갈등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상만큼은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 이상을 실천하려고 노력한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자기 살을 베어서는 아니더라도 최선을 다해 부모를 모시고 공경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노인들의 일상은 어땠을까요? 이제 조선시대 노인들의 실제 삶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들은 하루하루를 어떻게 보냈을까요? 무엇을 즐겼고 어떤 고민을 했을까요? 조선시대 양반 노인들의 일상을 엿볼 수 있는 좋은 자료가 있습니다. 바로 문집과 일기입니다. 대표적인 게 이것은 조선 중기 문신 유이춘이 쓴 일기인데 그가 60대 후반부터 70대까지 어떻게 살았는지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유이춘은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세수하고 의관을 정제합니다. 그리고 조상께 간단한 예를 올립니다. 그 다음 아침을 먹고 책을 읽거나 글을 씁니다. 날씨가 좋으면 마당을 거닐거나 정원을 가꿉니다. 손님이 오면 차를 대접하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저녁에는 자식, 손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일찍 잠자리에 듭니다. 참 평화로운 일상이죠? 하지만 그도 고민이 있었습니다. 일기를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요즘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다. 늙으니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자식들이 서로 다퉈서 마음이 편치 않다. 나라 일이 걱정된다. 내가 늙어서 더 이상 도울 수 없는 것이 안타깝다. 노인의 고민은 5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비슷합니다. 건강, 가족, 그리고 세상 걱정입니다. 조선시대 노인들에게 친구는 아주 중요했습니다. 특히 양반 노인들은 비슷한 나이의 친구들과 모임을 자주 가졌습니다. 이걸 기로회 또는 노인계라고 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이 기로소입니다. 이것은 나라에서 만든 일종의 원로 모임으로 70세 이상 고위 관료들이 모이는 곳이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시를 짓고 그림을 그리고 술을 마시며 여생을 즐겼습니다. 연려실 기술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기로소에 든 노인들은 서로를 형제처럼 대했다. 나이가 많은 사람을 형님이라 부르고 젊은 사람을 아우라 불렀다.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시를 짓고 담소를 나누었다.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비슷한 나이에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옛날 이야기도 하고 시도 짓고 서로 위로하고 평민들도 나름대로 노인 모임이 있었습니다. 마을 어기 정자나무 아래에서 모여 앉아 이야기를 나누고 막걸리 한 잔 기울이고 바둑을 두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런 모임이 노인들에게는 큰 위안이었습니다. 외롭지 않았고 삶의 재미가 있었습니다. 조선 노인들은 무엇을 즐겼을까요? 양반 노인들은 주로 시, 서, 화, 즉 시를 짓고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평생 취미였습니다. 추사 김정희 선생님이 대표적입니다. 그는 70세가 넘어서도 글씨를 쓰고 그림을 그렸습니다. 특히 제주도 유배에서 돌아온 후 만년에 쓴 글씨들은 경지가 남달랐다고 합니다. 또 낚시를 즐기는 노인들도 많았습니다. 강가에 앉아 낚싯대를 들이우고 하루 종일 시간을 보냈습니다. 고기를 잡는 것보다 자연과 하나 되는 그 시간 자체가 즐거움이었습니다. 평민 노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바둑이나 장기를 두었습니다. 마을 정자나무 아래 모여서 바둑판을 놓고 하루 종일 대국을 벌였습니다. 구경꾼들도 모여서 이러쿵 저러쿵 참견하면서 재미있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또 이야기꾼 노인들도 있었습니다. 옛날 이야기, 전설, 민담을 재미있게 들려주는 할아버지들이 있었습니다. 아이들과 젊은이들이 그 이야기를 들으러 모여들었습니다. 이런 노인들은 마을의 보물이었습니다. 지혜와 재미를 함께 전해주는 존재였으니까요. 조선 노인들은 건강을 어떻게 관리했을까요? 당시에는 지금처럼 좋은 의료 시스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중요했습니다. 양생이라는 개념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생명을 잘 기른다, 건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조선시대 의학서를 보면 노인 건강법이 나옵니다. 동의보감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노인은 음식을 절제해야 한다. 많이 먹지 말고
기름진 것을 피하고 소화가 잘 되는 것을 먹어야 한다. 노인은 마음을 편안하게 가져야 한다. 화를 내지 말고 욕심을 줄이고 평온하게 지내야 한다. 노인은 적당히 움직여야 한다. 너무 많이 움직이면 기력이 떨어지고 너무 안 움직이면 기혈이 막힌다. 참 지혜롭지 않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말하는 건강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실제로 장수한 조선 사람들의 기록을 보면 이런 원칙을 잘 지킨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조선 후기 실학자 홍대용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간단히 몸을 움직인다. 아침은 죽으로 가볍게 먹고 낮에는 적당히 일하거나 책을 읽는다. 저녁은 해가 지기 전에 먹고 일찍 잔다. 이것이 내가 건강하게 사는 방법이다. 특별한 비법이 아닙니다. 규칙적인 생활, 절제된 식사, 편안한 마음. 이것이 조선 노인들의 건강 비결이었습니다. 조선 노인들은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였을까요? 유교에서는 죽음을 자연스러운 것으로 봤습니다. 태어나면 죽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준비하는 자세를 가졌습니다. 노인들은 자기가 죽었을 때를 미리 준비했습니다. 유언을 남기고 상례를 어떻게 치를지 자식들에게 말해두고 묘지 자리도 미리 정해두었습니다. 미암일기를 보면 유이춘도 자기 장래에 대해 미리 적어두었습니다. 내가 죽거든 검소하게 장례를 치르라. 화려한 것은 필요 없다. 그저 예에 맞게 하면 된다. 또 어떤 노인은 자기 묘비명을 스스로 지었습니다. 자기 일생을 되돌아보고 후손들에게 남길 말을 미리 써두는 겁니다. 이런 자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뜻이었습니다. 오히려 죽음을 받아들이고 준비함으로써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려고 한 거죠. 물론 모든 노인이 이렇게 의연했던 것은 아닙니다. 죽음이 두렵고 이승에 대한 미련이 있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조선의 교육과 문화는 죽음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노인들에게 어느 정도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자, 이제 정리해 볼까요? 조선시대 노후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날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족의 의미입니다. 조선시대의 가족은 생존의 단위였습니다. 서로 돕지 않으면 살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릅니다. 혼자서도 살 수 있고 국가의 도움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가족은 단순히 경제적 도움만이 아니라 정서적 위안을 주기 때문입니다. 조선시대의 효 문화를 강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존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때때로 연락하고 만나는 것은 중요합니다. 특히 시니어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식에게 무조건 의지하려 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너무 독립적이려고만 하지도 마세요. 적당히 기대고 적당히 도와주고 서로 편안한 관계를 만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조선시대의 두레, 품앗이처럼 공동체가 노후에 큰 도움이 됩니다. 요즘에도 노인정이나 경로당, 복지관 같은 곳이 있습니다. 이런 곳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나세요. 혼자 집에만 있지 마시고 나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세요. 친구를 만들고 취미를 함께하고 서로의 안부를 묻는 것만으로도 삶의 질이 크게 달라집니다. 조선의 기로회처럼 비슷한 나이,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드는 것도 좋습니다. 함께 운동하고 여행 가고 봉사활동을 하면 더 풍요로운 노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배움과 취미입니다. 조선 노인들은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시를 지었습니다. 평민들은 바둑을 두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취미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도 취미를 가지세요. 무엇이든 좋습니다. 그림, 글쓰기, 노래, 운동, 정원 가꾸기, 요리, 무엇이든 좋습니다. 특히 요즘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습니다. 복지관에서 무료 강좌도 많고 온라인으로도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익히는 것은 뇌를 젊게 유지하는 데도 좋고 삶에 활력을 줍니다. 나이가 들어서 새로운 걸 배우는 것,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네 번째는 건강관리입니다.
조선 노인들의 건강 비결을 기억하시나요? 절제된 식사, 적당한 운동, 평온한 마음. 이것이 전부였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식하지 말고 매일 조금씩이라도 걷고 스트레스를 줄이고 웃으면서 사세요. 정기적으로 병원 검진도 받으시고 약을 먹어야 하면 꼭 챙겨 드세요. 건강이 있어야 노후가 행복합니다. 다섯 번째는 죽음에 대한 자세입니다. 조선 노인들처럼 죽음을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유언장을 써두고 장례는 어떻게 치를지 가족과 이야기해두고 하고 싶은 말을 미리 해두는 겁니다. 이것이 슬픈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남은 삶을 더 의미 있게 살게 해주고 가족에게 부담을 덜어줍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내일보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미래를 걱정하느라 현재를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조선시대 사람들의 노후 이야기를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노후를 걱정했고, 나름의 방법으로 준비했고, 때로는 실패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지혜가 있었습니다. 첫째, 가족이 중심이었지만 가족만이 전부는 아니었습니다. 공동체가 함께했습니다. 둘째, 효도는 이상이었지만 현실에서는 갈등도 있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했습니다. 셋째, 노인들은 취미를 즐기고 친구를 사귀고 건강을 관리하면서 의미 있는 노년을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노후는 혼자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준비하는 것입니다. 가족과 친구와 이웃과 함께 말이죠. 그리고 노년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 즐기고 나눌 수 있는 시간입니다. 물론 조선시대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환경이 다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지혜는 여전히 유효합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함께 돕고 배움을 멈추지 않고 건강을 돌보고 현재를 소중히 여기는 것. 이것이 조선 노인들이 우리에게 남긴 지혜입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라도 작은 것 하나씩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친구에게 전화 한 통 해보시고, 동네 한 바퀴 걸어보시고, 오래 미뤄뒀던 취미를 다시 시작해 보시고,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 작은 실천이 모여서 여러분의 노후를 더 풍요롭고 행복하게 만들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조상들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